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전반기에 맞대결에서 맨시티는 4대0의 큰 점수차로 깨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맨시티가 이번 매치에서 꼭 이겨야만 했습니다.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연패를 하는 바람에 두 팀과 마찬가지로 빠른 공격수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과연 시티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경기를 이겨야 4위 복귀가 가능하고 복귀하더라도 5위부터 10위까지 승점이 최대 5점, 즉 2경기 차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맨시티는 지금까지의 성적이 어찌되었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리그 일정에서 승점 드랍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다행히 맨시티가 이미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선수들이 일정상의 부담을 덜게 되었고 또한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리그 4위에 복귀함과 동시에 승점도 챙겼습니다. 오늘은 맨시티가 어떻게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시티는 4-2-3-1의 포메이션을 선택했고 골키퍼의 에데르송, 최후방의 누네스, 후사노프, 디아스, 크바르디올, 미드필드의 니코 곤살레스, 코바치치, 이선의 사비뉴, 마르무시, 도쿠, 최전방에 혼란이 서게 됩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혼란이 복귀하며 마르무시와 빅앤스몰 조합을 다시 형성했고 누네스가 오른쪽 수비로 출전했습니다. 누네스가 소위 말하는 박스2박스 유형이지만 드리블이 투박하지도 않으며 압박도 꺼리지 않고 본인에게 공이 왔을 때 직접 운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을 영리하게 차기보다 피지컬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토트넘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이 많이 젊어진 느낌입니다. 그동안 로드리의 반대전환 패스라는 옵션은 공을 한순간에 상대 진영에 옮겨놓을 수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수비 복귀 시 떨어지는 기동력을 가려주는 역할도 했는데 오늘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에서 코바치치를 제외하면 딱히 그런 약점을 가진 선수도 없어 보입니다. 더브라이너나 베르나르도 실바 혹은 포든같이 패스나 플레이메이킹의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투박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트넘 선수들의 공간 활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측면 자원들의 판단이 너무 아쉬웠는데 맨시티 입장에서 수비하기 편한 위치에 스스로 들어가는 듯한 이해가 안 되는 포지셔닝을 반복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윙어가 직접 공을 잡지 않았을 때의 포지셔닝입니다. 공의 소유권은 메디슨에게 있는 상황인데 벌써 지적할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메디슨이 측면에 딱 붙은 채로 고립되어 있는데 두 명이 협력 수비로 측면에 홀로 있는 자원을 고립시키는 장면은 축구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니 그럴 수 있지만 메디슨 바로 앞에 토트넘 선수 3명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한 공간에 함께 가둬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메디슨은 함부로 이 사각형 안에 패스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백패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도기와 마티스텔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려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패스길이 누네스에 의해 막혀있어 앞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비뉴가 강하게 압박하여 공을 라인 밖으로 내보내고 토트넘이 스로인을 하도록 했는데 이러면 수비 복귀 속도가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에게 수비 진영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베리발이 존슨에게 패스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존슨의 위치가 너무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저 위치에서 존슨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직진 아니면 꺾어서 가운데 침투입니다. 직진하면 맨시티 진영 깊숙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선택지는 롱패스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운데로 방향을 꺾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바르디올의 상체가 가운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존슨이 드리블을 치는 것보다 그바르디올의 커버가 더 빠를 것입니다. 존슨이 정말로 침투를 하고 싶었다면 측면에 딱 붙는 게 아니라 그바르디올을 등 뒤에 두었어야 합니다. 물론 그바르디올이 쉽게 포지셔닝을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최소한 본인의 마커보다 안쪽에 있어야 측면으로 빠지든 직진하든 침투하든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 자리에서 단순히 피지컬만으로 혼자 극복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아는 한 카카, 베일, 메시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비수가 따라가다가 인대가 찢어질 만큼 스피드로 찍어 누르거나 발재간만으로 수비를 부술 수 있는 게 아니면 저런 위치 선정은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습니다. 메디슨의 역할 부담도 지나치게 컸습니다.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빌드업을 풀어주려 본인이 직접 내려간다거나 윙어가 제 구실을 못해 측면으로 빠진다거나 하니까 공격 지역에 치명적인 패스를 전달해야 할 메디슨이 제 위치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쿠의 드리블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메시처럼 공이 몸에 딱 붙는 드리블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쿠는 드리블 중에 잔발을 굉장히 많이 섰기 때문에 공과 발이 더 가까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향도 있겠지만 공이 도쿠와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한 몸처럼 붙어있으니 상대 수비수가 파울을 의식한다면 발을 막 뻗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쿠는 상대 수비수의 몸의 방향을 보고 자신의 드리블 방향을 결정합니다. 도쿠의 드리블은 너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이 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수비하는지 보고 방향을
결정해도 크게 늦지 않습니다. 도쿠가 골대 쪽으로 드리블을 하는데 포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살짝 공간을 두고 수비를 합니다. 도쿠는 포로가 골대 쪽으로 가속이 붙은 걸 확인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자세히 보면 포로의 상체 방향이 골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도쿠처럼 급격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베리발이 그레이에 막혀 급정지를 했지만 도쿠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발을 뻗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쿠의 드리블은 스텝이 굉장히 많은 만큼 베리발의 움직임까지 확실히 보고 타이밍을 살짝 꼬아서 수비를 빠져나갑니다. 벤탄쿠르가 수비에 가담하지만 도쿠의 입장에서는 누가 오든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벗겨내고 골대를 향해 슈팅을 날렸는데 비카리오가 완벽히 막아냅니다. 맨시티 윙어들과 토트넘 윙어들의 극명한 차이를 꼽자면 공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자신들의 공간 확보를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패스맵을 통해 두 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맨시티는 공격 컨셉이 측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패스맵을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라 대체 어느 쪽으로 공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도쿠가 이 정도의 파괴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니 공격적인 역할이 장점인 페드로 포로조차 오버래핑은커녕 도쿠를 막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사비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자 때때로 도쿠를 신경 쓰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맨시티의 수비 조직력이 돋보였는데 빠르게 라인 간격이 좁은 4-4-2 대형을 형성하면서 중앙 지역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의 윙어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 지역까지 봉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한 번의 롱패스로 길게 찔러주는 방법 말고는 고려할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드로 포로 말고는 킥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없었고 정작 포로는 측면의 도쿠를 신경 써야 하기에 중앙 지역으로 쉽게 좁혀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결론은 토트넘이 지금의 맨시티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공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후반전이 지나고 나서야 손흥민, 클루셉스키, 베르너를 투입했지만 경기의 흐름은 이미 맨시티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경기 막판 추가 시간에 유의미한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선발로 출전해 초반의 에너지 레벨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능숙한 경기 운영을 목표로 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면 맨시티는 더브라이너, 균도암, 포든, 실바가 선발이 아닌 다소 신선한 라인업으로 승점을 챙기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쿠와 사비뉴가 측면을 잘 흔들어 주었으나 아쉬운 결정력은 꼭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고 홀란은 아직 풀핏은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복귀전에서의 득점으로 기분 좋은 시즌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맨시티의 다음 리그 일정이 3위 노팅엄과의 경기인데 잘 이겨내서 프리미어리그 3위에 안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